네, 1시 넘어선 시장의 이슈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 같이 하실 분은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베스트인베스트의 이상로 멘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운이 좋으십니다. 어제 그제 나오셨던 전문가들 하락장소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나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오늘 네. 이슈들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뽑은 게 이 반등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거든요. 뭐 일단은 위기는 탈출한 것 같고 이게 본격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미칠 것이냐 그칠 것이냐 이 얘기인데요. 먼저 강준영 멘토께서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일단 위기를 탈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뀐 거는 사실 전혀 없죠. 시장 일각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영국에서 일단 국채가 좀 많이 발행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무제한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좀 봉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일단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기존의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네.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 일단 보시더라도 원래 이제 일봉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60분봉이 추세가 전환이 되어야지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장이 한 2% 정도 반등을 합니다만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전에 좀 많이 하락을 이미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60분봉 단기적인 추세까지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좀 오르고 있다. 기술적 반등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폭이 이거보다 좀 더 컸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뭐 시장은 두 가지에 대한 조정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네.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고 하나는 기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적인 조정 같은 경우에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할 때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타나거나 또는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타나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된다든지 또는 코로나 같은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은 회귀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가 악화되거나 또는 환율에 대한 약세 국면이 지속되거나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와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 뭔가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기간 조정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권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반등폭 자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최하단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것을 가장 원하실 것 같은데요. 한 번만에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차트를 드리면 뭘 보실 건가요? 네, 여기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올라오는 지금 현재 하락을 했던 자리가 9월 26일 날 코스피 월요일부터 지수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9월 지금 연결이 26일 안 돼서 안 네. 나올 것 같으니까 코스피 예, 지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수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네. 9월 26일 월요일 날부터 이제 갭이 뜨고 난 다음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방에서 지금 손바뀐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투매성 물량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손바뀐 물량이 나왔다는 것들 그리고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쉽게도 돌파가 안 된다는 부분을 또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해 7월 1일 날, 7월 2일 날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왔던 자리가 이탈됐던 것이 9월 26일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일부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꽤 힘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도 이번 반등이 그렇게 아주 의미 있게 위로 올라갈 만한 반등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1%대, 2%대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종별로 혹은 기업들로 봤을 때 조금 눈에 들어오는 데들은 있나요? 섹터별로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멘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도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일단은 바이오 관련돼서 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고민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자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네. 소위 말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성장주들도 투자하기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정부 소위 말해서 행정부가 돈을 써서 일단은 뭐 경기를 좀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일단 네. 에너지 관련된 섹터라든지 아니면 5G 관련된 섹터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부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임주라든지 게임주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엔터주들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식으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섹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네네. 하지 마시고 경기 침체일 때 어떤 쪽이 그래도 조금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업종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증시가 침체될 때는 대형주가 낫습니까? 중소형주가 낫습니까? 뭐 일단 실력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고수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매수 매도를 전략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 자체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에 대한 부분을 공략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현재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 타이밍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기준 가격대를 하나 남겨놓고 그러면 그런 가격대가 17만 원 또 18만 원에 대한 가격대 남겨놓고 상승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유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5만 5천 원 밑으로는 사 모으겠다라는 개념 또는 네. 현대차 17만 원 밑으로는 내려올 때마다 사 모으겠다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아름아름씩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6개월 뒤에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매매를 못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주식을 아주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차라리 대형주로 접근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게 이상로 멘토의 의견이신데 강주영 멘토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보다 지금 시장이 조금 강세 부분도 조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전에 비해서 지금은 더 강하기보다는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한다든지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같은데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실적이 주가가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볼 거냐? 아예 개인들 종목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주식한 지 10년 된 분하고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이 서로 싸우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손이 느리신 분들은 차라리 거기 들어갔다가 조금 당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분에서는 시총 중간 정도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컴투스라든지 SM, JYP엔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코스닥 종목들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소 안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중심으로 두시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를 피할 수 있는 시총 안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 흔들렸을 때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대형주들이 좀 도리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견기업급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들 좀 눈여겨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기관들이 눈여겨보는 특히 그런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은 사실 바이오주죠. 두 번째 이슈는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뭐 얘기가 있었던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국내 바이오주까지 오늘 훈풍이 좀 부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한 회사가 있었죠. 같이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반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이 바이오젠, 바이오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상로 멘토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네. 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원래 잘 오르는 것이 이 바이오주들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로슈라든지 일라이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2022년도 말이라든지 또는 2023년도에 예견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공통적인 종목군들의 특징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만큼 낙폭이 컸다는 겁니다. 신저가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붙여내는 그리고 중소형도 마찬가지로 신저가 부분 반등세 붙여내는 그런 양상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 부각되는 기업들이 반등세가 강한 모양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FDA 3상에 대한 통과가 국내 기업들은 쉽지 않았던 부분도 많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결국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이 바이오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제조업 쪽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바이오주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오를 때는 성장주들이 조금 피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IT 쪽도 그렇지만 바이오주들도 좀 주의를 하는 시장이다. 근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낮습니다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강세가 오는 거죠. 바이오젠 이슈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강준영 멘토께서는 이 바이오주들의 오늘 강세 혹시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이제 바이오젠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옆집이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집이 무조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옆 부서가 잘 옆집만 된다라고 계속 잘 살 수도 하더라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바이오젠이 좋다고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성공한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컨센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은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바이오젠 관련돼서 강세를 보인다면 바이오젠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보는 종목으로 일단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셨는데 JV 부분은 일단은 이제 만기가 되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가지고 유통망 자체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통망을 쓰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미국 내에서 어떤 매출 자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제약 관련된 부분은 원재료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위 말해 수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첨단 바이오 재생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3D라든지 4D 부분으로 인해서 생체 부분의 프린팅을 일단 하고 있는 TNR 바이오팹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솔루션 아니면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 종목으로도 일단 묶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참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전에 바이오시밀이라든지 하는 부분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지금은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세포치료제라든지 손대에 지금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자산 대비 한 10% 정도로만 일단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몰빵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들 투자 경험들이 생기셔서 다들 그렇게 마음은 갖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바이오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만드는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곳하고 실제로 신약 개발하는 곳하고는 완전히 위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임상 2상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3상 가서 뒤집어지는 사례도 그렇죠. 저희가 봤고 심지어 애로 했다가 다시 반환되는 사례까지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투자 자산에서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게 맞다. 한 10% 이상은 하지 말라. 또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네요. 자, 오늘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가든 좀 강하게 가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게 지금 필요한 시장입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화그룹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심지어는 오늘 이제 카이 민영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 항공우주의 민영화에도 아마 한화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던데 한화그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상로 멘토하고 먼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계 작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회사 중에 한 군데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하나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 이제 세 군데로 나뉘어 세 가지 사업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업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이 이제 금융 관련해서 뭐 하나손보라든지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세 번째가 이제 건설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돼 있는 이 세아들에게 지분이 가득 차 있는 지금 비상장돼 있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이런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섹터군으로 하나의 사업군으로서 이런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보면 첫째, 뭐 둘째, 셋째 그 하나의 승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화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대한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승계 작업에 대한 일환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그룹 내에서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에 대한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나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 자체에서는 이 아들들에 대한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에는 새로운 부분으로 회사에 대한 이제 상장을 다른 회사를 통해서 상장 이후에 이 하나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들도 일부 있는 걸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방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장될 수 있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나라는 지주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 승계 작업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은 지주사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승계를 제대로 할 수 네네.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 보고 때마침 또 가격도 상당 부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과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주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 중간 단계로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부를 통합하고 그러면서 하나 지주 밑에 수평으로 좀 달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하나 에너지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지주 밑에 하나 에너지라는 회사가 하나 뚝 떨어져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들들하고 김세현 회장이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뭐 지주회사하고 SK처럼 한다 어쩐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간에 걸칠 이슈니까요. 지금 바로 나올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강준영 멘토께서는 네. 한화의 이슈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미국의 다우라든지 미국 전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러한 투자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청정 에너지 부분은 일단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쪽에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진출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카이 부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같이 좀 연결이 되면 조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정부가 돈을 쓰는 부분 자체의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GPS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KPS라든지 하는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위성 발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일단은 카이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너지 효과 자체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정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일단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오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가 부분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태양광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저것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강준영 멘토께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상로 멘토께서는 상장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회사가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계열사 중에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사업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디가 제일 낫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을 좀 조심하는 게 네네. 예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한국경제TV 방송에서 하나에 대한 말을 잘못했다 한 번은 시정 조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제가 회사에서 연락을 받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함부로 아니 팩트 말씀하시면 되죠. 뭐 네. 틀렸으니까 뭐라 그랬겠지 안 틀렸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뭐 비슷한 팩트였는데 네.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조심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지금 이 하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뭐 최근에 넣을 수 있는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하나 안에서도 이제 금융 계열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융 계열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의 비중이 생각보다 하나그룹 내에서는 상당 부분 지배력 자체가 조금 약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에 대한 부분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에너지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첫째 아들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확장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또 금융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금융을 둘러본 일이 별로 없는데 한화의 금융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완성차 업체들도 좀 힘을 내네요. 미래차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과 저희들이 연결되죠. 그렇다면 연관 산업이라고 하면 배터리랑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될 텐데 강준혁 멘토하고 이 미래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가 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자체는 예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택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조만간 로봇택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아니면은 저쪽 서울 북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로봇택시 부분을 실증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진행이 됐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 부분 자체는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배달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하나 이제 조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대가 누가 잘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현대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현대차의 장기적인 추세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매출을 올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단은 뭐 중국 현지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밀리면서 중국 시장의 MS가 줄어들면서 현대차가 주가가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최근에 일단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IRA 관련된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예전에 중국 시장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회사라든지 일부 종목군들만 일단 해상 DPC라든지 그런 종목들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대차에 대한 전략 자체는 네.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차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는 이 자율주행 이슈라든지 앞으로 국내 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승 자체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자체가 흥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지만 미국 같은 곳은 상당히 필요한 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미국 내에 있는 이제 엘리바마주라든지 또는 이제 조지아 공장 쪽에 대한 법인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또 발전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안에서 전장 부품과 함께 보시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요령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고속도로에다가 다 이제 충전 시설 놓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던데 국내에 혹시 충전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질 만한 회사들도 있나요? 제가 오늘 네.
가지고 온 종목이 그래요? 또 그럼 충전소 이따가 관련된 공개하시죠. 종목입니다. 지금 네, 얘기하셔버리면 뒤에 준비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충전 관련 종목은 이따가 관심주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간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회사들의 반등이 좀 나옵니다. 뭐 기술적인 반등일 수 있죠. 어제 그제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뭐 결국엔 전기차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랑 저희가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강력한 변이가 나왔다는 뉴스가 오늘 전해지던데 이게 엔데믹으로 가는 사이에 어떤 파급을 또 낳을지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강준영 멘토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면 구등살 베이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할 때는 시장 안에 큰 이슈는 저는 되지 못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관련 종목군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미국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이슈 자체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었던 여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좀 불안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종목군들 선별하실 때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강력한 변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네. 이미 이제 변이가 한창 진행이 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변종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씩 변형된 차원을 얘기하는 거, 변종은 완전 새로운 종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오미크론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진단 키트에서도 잘 안 잡히는 이런 스텔스 오미크론도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신에 그쪽도 이미 뭐 변이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변이가 진행될수록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치사율이라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변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런 부분 자체가 증시를 한 번 더 크게 하락시키거나 문제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는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선 거의 일치하시네요. 일단은 코로나는 엔데믹적으로 가는 이슈로 저희가 보는 게 맞다. 어차피 바이러스라는 거는 변이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변종이 일어나는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종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슈 여기서 점검을 마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